살인자, 그의 이름은 전주환. 그가 2019년 11월부터 2년 동안 A씨에게 만나달라며 보낸 문자와 전화는 350여 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녀를 지켜보던 전주환은 칼로 그녀를 수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녀가 세상과 이별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정녕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씩 그녀를 살릴 수는 없었는지 되짚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A씨가 사망하기 1년 전인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건은 27,234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377건, 즉 1.3%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123건은 영장 신청이 기각되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은 254건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범죄자 100명 중 99명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 일정한 주거의 유무. 세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 네 번째,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전주환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고소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2차 고소에서 경찰은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환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사소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토킹은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토킹은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스토킹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것만 행사되었어도 그녀는 세상과 슬픈 이별을 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식 개선. 법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사건화가 되는 스토킹 범죄가 1년에 1만 5천 건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중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접수된 후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16%.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 구속되는 비율이 0.9%에 불과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하여 기소율이나 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바로 반의사 불벌죄 규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처벌 의사를 번복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전주환이 불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그런데 피해자는 그에 응하지 않자 결국 앙심을 품고 살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들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검경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으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 즉 범죄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내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5개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범죄 유형은 다각화 지동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부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재범과 보복 범죄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착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상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관해서 가능한데요. 이번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토킹의 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스토킹의 영어 철자는 S-T-A-L-K, 즉 동사 스톡에 ing가 붙어서 스토킹이라는 명사가 된 것인데요. 동사 스톡은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뒤를 밟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스토킹은 어원적으로도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그릇된 세계관을 가진 남자들은 스토킹을 용기 있는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 행위로 치부해버립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으니 가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법안 역시 국회의 책상 서랍 안쪽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터진 뒤에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7일 제정된 이 법률은 6개월 뒤인 7월 17일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에서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하게 구조해야 할 때 피해자 지원시설과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의 정비, 스토킹 관련 예방 교육,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사회, 국민이 편안한 국가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은 절대 사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토킹은 점점 진화되어가는 범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아웃!